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것들 또한 바로 그 블랙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임스 웹이 관측한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증거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관측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한방제대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만약 제임스 웹이 관측한 데이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빅뱅 자체가 사실은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대체 뭘 봤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블랙홀은 시공간의 한 영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죠.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모든 경로가 다시 블랙홀 안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구멍이라 말하면 바닥에 뚫린 구멍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구멍이라 하죠. 하지만 블랙홀은 3차원적인 구멍이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우주도 일종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너머 정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그 지평선 너머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블랙홀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블랙홀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시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주의 전체 역사가 당신의 시간 기준에 맞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우리가 온 우주는 사실상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주 놀라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마치 하늘에 석탄이 타는 것처럼 빛을 내며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잃고 질량을 잃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 호킹 박사의 계산은 블랙홀을 이해하려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블랙홀이 증발해 언젠가 사라져버린다면 대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무려 50년 동안 엄청난 양의 연구와 논문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20년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시 나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먼 미래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던 모든 정보들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별이 붕괴해 블랙홀이 되는 과정이나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는 현상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답 중 하나입니다. 이 해답들에서는 시공간의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보였죠.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가 말 그대로 동전이항면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유사점이 특이점에 있습니다. 우주 초기 모든 것이 무한히 밀도 높은 한 점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빅뱅이 시작된 시공간의 특이점이죠. 반면 블랙홀은 빅뱅과 유사한 밀도 높은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 또한 놀랍도록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나타내며 뭔가가 이 지평선을 넘어서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 또한 빅뱅 이후 지구의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냅니다. 입자 지평선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빅뱅은 참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유사점들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쯤 되니 일부 과학자들 또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계산하는 공식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포함된 질량값을 대입해보면 놀랍게도 현재의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적 지평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론들이 탄생했죠. 바로 여기서 블랙홀 우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우주가 더 거대한 부모 우주 속에 있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론이었죠. 그리고 더욱 대단한 생각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빅뱅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중력 붕괴 후 다시 튀어오르는 바운스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한의 양자역학과 상대론적 효과로 물질이 붕괴했다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새로이 팽창하는 시공간 영역을 형성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점들은 벌써 50여 년 전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어쩌면 빅뱅이 본질적으로 다른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난 화이트홀의 폭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기본적으로 블랙홀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 즉 여러분과 나, 우리 은하와 태양 그리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블랙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자 지평선이 말 그대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론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충분히 멀리서 우주를 본다면 그 어떠한 방향에서 보더라도 우주가 똑같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우주는 균질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주의 두 공간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각각의 박스에 비슷한 수의 은하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방성도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거의 같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하와 별, 성운 등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바로 큰 공백이나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론의 근간이며 과거 우리가 수행했던 모든 실험 또한 이 원리에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나온 이번 발견만은 예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가 초기 우주를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먼 과거를 들여다보도록 설계된 망원경이다 보니 빅뱅 직후 은하들의 아주 어린 시절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연구를 이끈 캔자스 주립대 리오 샤미르 박사팀은 제임스 웹이 포착한 은하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 은하들은 빅뱅 이후 대략 3억 년쯤 되었을 때 형성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 구조 중에서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새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263개의 나선 은하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분석했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원리가 옳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가 각각 절반씩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관측한 데이터는 달랐죠. 은하의 3분의 2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고작 3분의 1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논문의 저자가 쓴 기록이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블랙홀은 회전하기 때문에 블랙홀 안에 자리 잡은 우주 역시 회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은하의 3분의 2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 역시 그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편차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등방적이라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은하들의 회전 방향 또한 무작위로 균형을 이뤄야만 했으니깐 말이죠. 물론 이런 식의 힌트가 이번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향 편향이 시사되긴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표본수도 작았고 결과도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향상된 기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단순한 우연이나 관측상의 오류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뭔가 회전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그걸 움직이게 하는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면 모든 것이 회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우주에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은하와 별,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거대한 가스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스구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수축할수록 그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주 거대했던 가스구름이 조금씩 움직이다 뭉치면서 그 크기가 작아지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스케이트 선수가 더 빨리 회전하고 싶을 때 팔을 쭉 뻗었다가 몸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이 동작이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물리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회전하다가 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2배 빠르게 회전하며 그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배 빠르게 회전하는 식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회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떤 거대한 가스구름이라도 내부 움직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종 그 움직임들은 열에너지로 인한 움직임이거나 뭔가 단단한 형태로 붕괴되기 전 구름 내부의 난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류 때문에 각 은하들은 서로 자기 멋대로 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나 그 안의 천체들에서 특정한 순 회전 방향 같은 것은 없을 거라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이러한 순 회전 방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확인된다면 우리 우주이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블랙홀 안에서는 딱 두 가지 정보만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바로 총 질량과 각 운동량이죠.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운동량은 블랙홀 자체 내에서도 계속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 전체에 순 각 운동량이 존재한다면 대체 운동량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모든 방향으로 폭발하는 빅뱅에서는 균일하게 퍼져야 할 것인데 이렇게 순 각 운동량이 생긴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블랙홀 안에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과 우리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는 가설이 연결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안에서 시작됐다면 그리고 블랙홀의 회전이 우리 우주 구조에 고스란히 각인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려받은 회전 때문에 제임스 웹이 포착한 초기 은하들에서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회전이 명확한 신호를 보이게 된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우주를 탄생시킨 블랙홀의 우주적 지문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니코 플로스키 같은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 카르탕 중력이론을 통해 이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변형인데 입자의 스핀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점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했죠. 대신 붕괴하는 물질이 초고밀도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튀어올라 우리가 현재 관측하고 있는 팽창하는 우주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 팽창 속도 측정값의 지속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허블 장력 또한 만약 우리 우주의 팽창 역사가 표준 빅뱅 예측과 다르다면 이 장력 문제 또한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라 불리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과 커 블랙홀이라 불리는 회전하는 블랙홀이 있죠. 커 블랙홀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어낸 뉴질랜드 물리학자 로이 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커 블랙홀이 각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시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물질이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블랙홀이 가진 특정 회전축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은하로 뭉쳐졌을 때 물려받은 회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임스 웹 관측 결과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회전하는 블랙홀에서만 가능했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특이점 기억하시죠? 모든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무한히 밀도 높은 그 한 점 말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회전하면 그 단일점은 더 이상 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 고리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리 때문에 화이트홀 가설이 열리게 됩니다. 화이트홀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린 블랙홀입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반대로 아무것도 화이트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이 고리가 되면 이론상으로는 그 고리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화이트홀이 반동하면서 튀어나가는 것이 블랙홀 내부에서 본다면 마치 빅뱅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고 빅뱅이 정말 화이트홀이라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더 많은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은하들의 회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불가능한 은하들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이른 시기에 예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거대한 은하들이 발견되면서 물리학자들을 당황시켰던 바로 그 관측 말입니다. 이런 은하들이야말로 바운스 이전 단계에서 어떤 구조나 물질을 물려받아 은하 형성이 가속화되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우주의 이상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하가 회전하는 스핀 편향과 오래된 은하들의 존재 그리고 거시적 규모의 우주적 정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 엮어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우주가 진짜로 블랙홀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빅뱅부터 우주의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전환점,
즉, 어떤 우주의 붕괴에서 우리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빅바운스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 물리학이 작동하지 않는 특이점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로 통하는 일종의 관문일 수도 있다고 정의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그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은하들의 회전 관측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측 방식에 대한 미묘한 편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곤 했죠. 예를 들어 지구의 자체 움직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회의적인 시각은 이 연구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은하 중에서 겨우 300여 개 정도의 은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이번에 관측한 실제 영역은 팔을 뻗었을 때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주 전체의 은하 회전에 대한 큰 그림을 얻으려면 나머지 하늘 전체를 조사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분명 천문학과 물리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탄탄한 물리학을 근거로 한 실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시야 아주 먼 곳에도 지평선이 존재하며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곳을 볼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빠른 탐사선을 개발한다 해도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계산 가능했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가 과연 블랙홀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들은 충분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빅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빅뱅에 대한 것들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 또한 더 이상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분들이 빅뱅 이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싶었죠. 바로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라는 엄청난 물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빅뱅에 대한 생각들은 잠시만 접어두시고 이 영상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빅뱅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2년 16명의 과학자로 이루어진 한 팀이 과학계를 뒤흔드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후 식었으며 그 후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고대 은하들은 우리 은하만큼이나 발달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빅뱅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만약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면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존재했을까요? 인류는 현대과학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창조 설화를 가진 수백 명의 신들을 만들어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믿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 또한 우주가 창조와 파괴의 순환을 반복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1687년 당시 44세였던 아이작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엄청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구상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했으며 바로 그 법칙들이 우주 전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렇게 뉴턴의 중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보편적인 중력 법칙이 사실이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면 분명 이 힘 때문에 우주는 스스로 붕괴했어야만 했습니다. 뉴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뉴턴은 그리스인들에게서 해결책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주는 중심 없이 무한하며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과 별들이 우주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서로 붕괴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우주 모델인 정적인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뉴턴이 설명한 우주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무한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뉴턴은 그의 신이 우주를 창조했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정적인 우주라는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뉴턴이 설명한 대로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면 밤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만 했죠. 바로 별이나 은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뉴턴의 말처럼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의 밤하늘은 태양처럼 밝아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주가 무한하고 정적일 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결국 과학자들은 뭔가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 변화는 200년도 더 지난 후 찾아왔습니다. 물리학에서 많은 경우가 그렇듯 이 또한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됐죠. 1915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론 속에서 아주 대담한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관측자가 속도를 높이면 시간이 느려지며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관측자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흐르다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인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중력은 물체들 사이의 힘이 아니라 물체들 자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시공간이라는 직무를 휘게 만들면 지구는 그 휘어진 표면을 따라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필요했죠. 그리고 4년 후 정말로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1919년 5월 29일 브라질에서 개기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왕립 천문학회는 바로 아인슈타인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원정대를 파견해 일식을 촬영하게 됩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이 휘어진 시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물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빛 자체도 휘어져 구부러진 경로를 따라 움직여야만 했죠. 그리고 일식 중에 태양 뒤편의 별들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은 아인슈타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일식 동안 별들은 위치가 변해 있었으며 태양 중력에 의해 휘어진 정도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것과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아인슈타인은 그 즉시 스타덤에 올랐으며 그의 이름은 천재와 동의어가 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법칙들은 단순히 물체들 사이의 중력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칙들은 우주 자체 구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중력 이론으로 뉴턴을 끌어내렸지만 그는 곧 뉴턴이 200년 전에 직면했던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는 불안정했습니다. 중력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값을 추가해 수정하게 됩니다. 이 상수는 빈 공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상자를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자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겠느냐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값을 조절해 정적인 우주라는 관측 결과와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훗날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부르게 되지만 어쩌면 그가 처음부터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모든 상대성 이론을 고민하고 있던 무렵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밤하늘로 시선을 돌려 물리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흐릿한 구름들을 관측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성운이라고 불렀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들을 섬 우주라고 묘사했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라는 뛰어난 여성이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별의 위치와 밝기를 분류하기 위해 사진관판을 측정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을 연구하게 되었죠. 이 별들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했으며 그녀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맥동 주기가 길수록 별들은 실제로 더 밝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발견으로 천문학자들은 주기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별의 실제 밝기를 알아내 지구에서 보았을 때의 밝기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은 이 방법을 이용해 망원경을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돌렸으며 그는 변광성의 주기를 측정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그의 결과는 무려 90만 광년이었습니다. 허블은 바로 섬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했죠.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던 그 흐릿한 성운들 모두가
실제로는 우리 은하처럼 하나의 은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크기는 몇백만 배나 커지게 됩니다. 그 당시 베스토 슬라이퍼 또한 이 은하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무언가를 발견했죠. 대부분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적색 편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색 편의가 도플러 효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블은 슬라이퍼와 리비트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여러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는 이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화했으며 그 경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은하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에게서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으로 뉴턴은 물론이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정적인 우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허블의 위대한 관측은 물리학자들이 한동안 믿어왔던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알렉산더 프리드만과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사용해 역동적인 우주를 예측했으며 그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는 생각을 했죠. 만약 우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팽창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는 수축해 점점 더 밀집될 것이며 결국에는 극도로 밀도 높은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르메트르는 이를 원시 원자라 불렀으며 이 새로운 이론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시 원자 모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 우주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죠. 그 결과는 우주의 나이가 고작 18억 년이라는 민망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질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나이가 최소 45억 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허무한 결과는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은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적인 우주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시 원자 개념과 자신의 정적인 우주를 결합한 새로운 이론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물질의 새로운 입자들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기원도 없이 팽창하는 우주를 상상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입자들이 그의 우주상수, 즉 빈 공간의 에너지로부터 창조될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공간의 팽창이 새로운 물질을 퍼뜨리고 그래서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으며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2014년이 되어서야 그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영국에 있던 3명의 과학자가 1945년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레드 호일과 토마스 골드, 헤르만 본디는 아인슈타인이 포기했던 것과 같은 개념을 떠올렸죠. 그들은 이것을 정상 상태 모델이라 불렀습니다. 빅뱅이라는 이름은 사실 호일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시 원자를 언급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먼 과거의 특정 시점의 하나의 큰 쾅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했죠. 빅뱅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빅뱅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빅뱅과 상당히 비슷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든 것이 더 가깝고 뜨거웠으며 그러다 쾅하고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스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고민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물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죠.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빅뱅으로 되돌아간다면 행성과 별, 은하들에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기본적인 질문들로 말입니다. 물리학자 조지 가모와 랄프 알파는 우주가 수축할수록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져 결국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리고 광자로 이루어진 수프 형태로 분해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빅뱅 직후에는 모든 것이 그저 입자들의 수프였다는 것이죠. 빈 공간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핵반응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결합해 수소와 헬륨 그리고 리튬 원자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지나자 이 핵반응로가 멈출 만큼 모든 것이 충분히 식었죠. 그리고 모든 원자핵이 형성되었으며 정확한 비율로 고정되었습니다. 원자핵의 75%는 수소와 25%는 헬륨으로 그리고 극히 적은 비율로 리튬 같은 것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들의 놀라운 예측은 옳았습니다. 관측 결과 이 비율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기 우주와 그 수프에 대해 계속 고민했죠.
빅뱅 직후 5분 그 수프는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빅뱅에서 생성된 빛의 광자였죠. 이 빛은 너무 뜨거워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에 계속 흡수되었다 다시 방출되며 그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수프가 섭씨 2700도까지 식을 때까지 38만 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되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즉시 전자들은 가장 가까운 핵에 찰싹 달라붙었으며 그 광자들은 마침내 빈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빛은 우주를 통해 계속 퍼져나갔으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시공간에 의해 늘어나며 엄청나게 적색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 빛을 찾아야만 했죠. 과학자들의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82년 나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촬영할 우주선 개발을 승인하게 됩니다. 나사의 코비 위성은 하늘의 모든 방향을 스캔하며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0년이 되자 그들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거대한 발견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체 하늘의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가장 완벽한 이미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결과를 두고 모든 시대의 과학적 발견이라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이것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의심하고 찾아 헤맸던 것을 마침내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요?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세 가지 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평선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아주 정밀하게 매핑했으며 전체 하늘의 열적 차이를 측정했죠. 그리고 그 차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어디를 보든 전체 신호는 거의 정확히 2.7켈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온도 차이가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전달될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일한 온도에 도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두 지점이 배경 복사의 빛이 방출되기 전 38만 년 동안 열적 평형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주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균일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은하의 추상적인 분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편평도 문제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은 휘어진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휘어진 정도는 오메가라고 불리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오메가가 1이면 공간은 편평하고 평행선은 영원히 평행하게 유지됩니다. 오메가가 1보다 작으면 공간은 음의 공류를 띠며 이 평행선들은 서로 벌어지죠. 그리고 오메가가 1보다 크면 공간은 양의 공류를 띠게 되며 같은 평행선들은 결국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주의 공류를 측정해보면 거의 완벽하게 1에 가깝죠. 이렇게 편평하면서 팽창하는 공간에 대한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만약 1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벗어나면 양쪽 어느 방향이든 그 값에서 급격히 멀어져 버릴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1로 측정한다는 것은 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메가가 1이 아니었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주는 스스로 파괴되거나 붕괴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단극자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입자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법한 이런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자기 단극자라 불리는 수많은 이상한 입자들이 형성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 한 개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너무 무거워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외에도 여전히 특이점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빅뱅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스럽다 말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든 논쟁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호킹과 펠로즈의 특이점 증명은 네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중력은 항상 인력이다. 둘째, 우주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스케일에서 우주의 진화를 설명한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가정들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과 충돌하는 상호작용에서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킹과 펠로즈 둘 다 이 가정들 중 많은 것을 부정했습니다. 시간이 빅뱅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들의 증명은 무너져 버렸죠. 분명 우리는 더 나은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스 박사는 일반 물리학에서의 상전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액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더 가열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상전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종류의 상전이도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충분히 순수하면 일반적인 어는점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식혀질 수 있는데 이를 과냉각이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상전이가 지연된다는 것이죠.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며 무한히 뜨거운 온도에서 식어내려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는 과정이 자기 단극자 문제를 일으켰죠. 그렇다면 물처럼 냉각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냉각이 약간이라도 지연된다면 자기 단극자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그냥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냉각이 우주의 팽창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 공간을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빈 공간이 사실은 혼돈스러운 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그곳에는 각각 특정 입자에 해당하는 양자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자장과 쿼크장, 대충 그런 것들입니다. 그 장에 파동이 생기면 우리와 같은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우리의 전자도 이런 기본적인 장에서 나오죠. 이 빈 공간에서는 전자와 양전자 같은 입자와 반입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양자장의 진공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양자상호작용들이 빈 공간의 진공에서 아주 미미한 에너지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빈 공간이 있고 그 진공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 심지어 우주 전체를 만들기에 충분한 질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스 박사는 빈 공간의 진공 에너지에 의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였죠. 우주는 찰나의 순간에도 100조 배 이상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성장 기간이 편평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급격한 팽창 시기를 사용하면 기존의 방정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주의 공률을 나타내는 오메가 값이 순식간에 1로 수렴해버린 것입니다. 우주가 초기에 어떤 형태였든 상관없이 진공 에너지에 의해 주도된 팽창은 우주를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평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스 박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평선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크기를 찰나의 순간 엄청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전 모델에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지점은 사실은 훨씬 더 가까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자들이 앞뒤로 오가며 같은 온도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균일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지평선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마치 구스 박사의 인플레이션 이론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죠.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골칫거리였던 특이점마저도 대체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살펴보면 약간 더 밀도 높은 영역들이 보입니다. 차가운 지점보다 이곳의 원시 수프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은 항상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밀도 높은 영역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작은 변동들이 중력 덕분에 수십억 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커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우주망과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전혀 없었겠죠. 이 모든 아이디어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드디어 빅뱅이 쾅하고 터진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그림을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빈 공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도 없고 빛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빈 공간은 인플레이션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은 빈 공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크기를 키우도록 강요했을 것이며 만약 처음 크기가 쌀알만 했다고 가정한다면 1초의 1조분의 1의 1조분의 1보다 짧은 시간 안에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저 빈 공간일 뿐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쾅 하며 빈 공간의 인플레이션 장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순식간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빛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뜨겁고 밀도 높은 빅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보는 빛과 별 그리고 은하를 형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그 순간 진공 에너지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 바깥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무한한 수의 빅뱅이 우주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수많은 우주 중에서 하나의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중 우주 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우주론 분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며 우주의 기원에 대해 더 정확한 설명을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 현재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론이긴 하지만 새로운 발견들과 증거들이 나온다면 이 역시 바뀔 수 있겠죠. 일부 비평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유연하고 반증 불가능할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이론은 검증될 수 있는 예측만을 해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은 다중 우주까지 예측했지만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그다지 편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확실히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뜨겁고 밀도 높은 빅뱅,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한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깝고 뜨거웠다는 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너머를 내다보고 그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를 무엇이 유발했는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앨런 구스 박사는 빅뱅 이론은 결코 폭발에 대한 이론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무엇이 터졌는지, 왜 터졌는지, 터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빅뱅에 대한 우리가 아는 모든 설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빅뱅이 궁극적인 시작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현대 우주론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펠로즈의 순환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빅뱅이 단지 무한한 우주사슬에서 가장 최근 이것에 불과하며 각각의 우주는 이전 우주의 소멸로부터 탄생했다 말했죠. 이 모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는 우주가 계속 팽창해 모든 물질이 결국 붕괴되면 거의 텅 빈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상태는 새로운 빅뱅의 극단적인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시작과 끝을 연결하려는 훌륭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순환 우주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영원한 순환을 상상했으며 고차원 공간에서 충돌하는 막을 포함한 에키파이로틱 우주 모델과 같은 빅뱅의 시작 대신 바운스를 상상했습니다. 이런 이론들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순환이 있다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어쩌면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통적인 해석은 t는 0, 즉 시간이 제로인 지점에서 우리의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그런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루프 양자 우주론과 같은 일부 양자 중력 모델은 빅뱅이 빅바운스였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즉, 이전 우주가 붕괴한 후 우리 우주로 다시 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시간이 바운스를 통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운스 이전의 우주에 대한 흔적을 현재 우리 우주에서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빅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는 꽤나 설득력 있는 생각이었죠. DSI 결과가 시사하듯 암흑 에너지가 실제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 역전된다면 언젠가 우리 우주가 수축해 빅크런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폭발을 촉발할 수도 있다 상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 또한 이론적 추측일 뿐이지만 진지하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놀랍도록 잘 설명되어 있는 우주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이론을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만약 우리 우주가 여러 주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면 이전 우주가 남긴 미묘한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빅뱅이 일련의 폭발 중 하나였다면 우리는 그 덧없는 사건들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젠가 새로운 양자 중력 이론이 우리 우주를 탄생시킨 상태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뇌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수없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해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인류는
우주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우리가 은하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할수록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커져만 갔죠.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1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어떤 초거대 은하는 100조 개의 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은하는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별들 주위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행성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태양계와 유사한 복잡한 행성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외계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대한 침묵이라고 부르며 다른 이들은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외계 문명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 자체가 가장 무서운 답일 수 있다 말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르미 역설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페르미 역설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 못해 당혹스러운 관찰을 의미하고 있죠. 거주 가능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매우 유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슈퍼지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 내에서도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어야 했죠. 수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이론 중 일부는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것들은 다소 무서울 정도로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장 중 하나는 존재할 수 있는 외계 문명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접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보는 SF 영화에서는 우주에서도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나오지만 사실 우주라는 엄청나게 큰 거리에서의 통신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의 파동과 라디오파 그리고 모든 전자기파들은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인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지만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광년은 빛이 지구에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약 90조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만 해도 만약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메시지가 도착하는 데에만 4.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기까지 250만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마도 안드로메다로 메시지를 보낸 문명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가 외계 신호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무선 신호 또한 수없이 보내왔으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100년 정도 무선 신호를 방송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우주로 보낸 신호가 아직 100광년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15만 광년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아무런 신호를 듣지 못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무선 신호를 보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별 분포도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의 단 1%만이 서로 다른 행성들로부터의 무선 신호에 의해 이미 커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약 15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류가 외계 문명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하기까지는 무려 40만 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가장 무서운 해결책은 아마도 중국의 과학소설 작가 리우치신이 쓴 어두운 숲 이론일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우주를 광활하고 어두운 숲으로 비유하며 우리 인간과 다른 외계 문명들을 사냥꾼으로 생각했죠. 외계 사냥꾼은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횃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배고픈 사자의 턱 아래 머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또 다른 경쟁 사냥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류는 항성 간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성 간의 통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장비로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보냈으며 우주로 노출되는 라디오 및 TV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죠. 보이저 탐사선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두 탐사선들은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저 탐사선이 지나가는 곳에 지능적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가 어두운 숲에서 횃불을 밝힌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신호를 발견하고 확인하러 올 것인가입니다. 이 같은 질문은 생각할수록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유명한 과학소설 작가 아서 클락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이거나 혼자가 아니어도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이 무섭다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 우리를 관찰하고 연구해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았다면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가 누군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자멸의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운 좋게도 더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그들의 기술을 공유해 항성간 종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외계 문명 또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구에 평화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외계 문명이 왜 그렇게 할까라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인류를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 과학소설과 SF 영화에서 보았듯 우주전쟁과 같이 첫 만남에서 누가 누구를 전멸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항성간 여행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무기기술은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을 테니깐 말이죠. 비록 이것이 비관적일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의 과거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과정을 본다면 항상 폭력적으로 충돌해왔다는 점에서 슬프게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자원을 두고 치러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의 침략자들이나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그러합니다. 제국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뺏는 것이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인식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와 외계인 간의 갈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다른 태양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주의 방대한 거리를 고려할 때 현재 인류는 실제 우주전투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만약 인류가 빛의 속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보다 더 빠른 무언가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실제 전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능적 외계 문명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인 위험일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 지식으로는 그 무엇도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론적 속도에만 해당하며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면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워크 왜곡 드라이브 엔진이 가능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계 문명이 소행성 크기의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행성에 던진다면 그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돼 이 충격으로 인해 모든 행성의 생명체들을 손쉽게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지능을 가진 외계 종족들 또한 소행성의 충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공룡 멸종과 같이 소행성을 지구로 던진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인들은 우주전쟁을 치르기 위해 핵무기나 지상군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던진 바위 하나면 충분할 테니까 말이죠. 외계인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이러한 행성 파괴 무기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숲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사냥꾼들처럼 그들 또한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두운 숲 이론입니다. 즉, 우주에 있는 다른 문명들은 파괴될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점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우주의 침묵에 대한 또 다른 섬뜩한 설명은 현재의 인류가 우주에서 최초의 발전된 문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너무 일찍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지능적 존재가 나타나기 이전에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간 여행을 발견하는데도 멀었으며 태양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후 생의 끝에 이르면 태양계 내의 행성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러한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과 같은 별들의 진화는 아마도 성간 여행을 발견하지 못한 고급 문명들 또한 멸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 남겨진 마지막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마이클 하트는 그들은 여기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주장했죠. 그는 우리 은하 전체의 확장이 은하의 나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인류의 확장은
태양에서 20광년 이내에 있는 100개의 가장 가까운 별에 탐사선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식민지는 자신의 탐사선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우리 은하의 대부분은 65만 년 이내에 탐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해 사이의 시간이 한 번의 항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은하를 가로지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약 136억 년이 되었다는 사실과 결합한다면 고급 문명이 우리에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행성의 수와 별의 수 그리고 은하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몇몇 문명은 우주를 여행하는 성간 문명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복잡한 부분은 한쪽에는 지구에서의 생명 역사, 즉 우리가 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며 다른 한쪽은 모든 우주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문명으로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 문명으로 성장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0년 후에는 화성과 달에 있을 것이며 아마도 별들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100만 년 후 우리가 생존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주를 여행하는 성간 문명이 될 것입니다. 은하는 우주의 나이인 120억에서 130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단 몇몇 문명이 우리보다 먼저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100만 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0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최근 2명의 연구자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문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들은 대도시의 역사를 연구하며 대부분의 도시가 성장과 붕괴를 경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외계 문명 또한 이러한 성장과 쇠퇴의 2가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했죠.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문명이 너무 커지는 것을 깨닫고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2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문명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식민지화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외계 문명은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문명이 완전히 붕괴해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만약 우리가 다른 별들과의 막대한 거리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붕괴 직전에 있는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발전한 외계 문명에서 방출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인해 외계 행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은 단순한 무관심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개미처럼 무관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과 우리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솔직히 말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1933년 우주탐사 개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는 외계 존재들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구의 동물과 소통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40년 후 라디오 천문학자 존 볼 또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외계인들이 우리를 일종의 동물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이 이론을 동물원 가설이라 부르며 다른 지능적 생명체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것이 최근 전 세계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증가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집 정원에 개미가 발견되었을 때 저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기꺼이 결정했지만 개미가 제 주방에 들어오면 저는 곧바로 개미 퇴치제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수백만 개의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의 생명의 출현 가능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죠. 1961년에 발표된 드레이크 방정식은 발표될 당시 우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몇 가지 수정을 가한 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결론짓게 되었죠. 그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혼자일 확률이 53%에서 99.6%로 높아졌으며 인류가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에서는 39%에서 85%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정말 그곳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측 결과 400억 개의 지구 크기의 행성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들이 우주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생명이 진화할 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처음 형성될 때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류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몇 억 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행성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용암 덩어리의 행성에서 소행성에 맞고 얼어붙었으며 다시 돌아오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왔죠. 이것은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체가 우주에서 희귀하다거나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환경이 처음 10억 년 동안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흥미로운 관측 결과는 우리 은하 내에서만 60억 개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생명이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의 생명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생명이 가능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은 약 38억 년 전쯤 존재했으며 이것은 지구가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된 직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행성에서의 생명 기원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같은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증거는 약 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시작된 이후 약 30억 년 동안 단세포 생물이 존재했지만 다음 5억 년 정도의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났죠.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기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기까지는 우주의 나이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할 때 인류가 등장한 때는 밤 11시 59분 59초였으며 인류가 우주의 기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때는 3000분의 1초 전부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태양과 행성의 궤도가 안정적이고 연료가 고갈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소행성에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안정성이 요구된다면 생명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성된 유전자 세포, 즉 진핵세포는 모든 복잡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모든 식물과 곤충들은 이러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 행성에서 한 번만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박테리아가 다른 종류의 세포인 고세균 안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증식하게 된 것이 복잡한 생명의 기원으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꼭대기에 서면 맑은 날에는 멀리 있는 북한산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만 공기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세제곱미터당 약 10조 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원자입니다. 더 비어있는 상태를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를 조금 벗어난 대기권 바로 위 우주에도 세제곱미터당 1조 개의 원자가 존재하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서는 약 700만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낮은 밀도를 원한다면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항성 사이의 공간인 간섭 영역은 세제곱미터당 1000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가면 그 수는 세제곱미터당 단 10개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허의 공간인 것이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방대하고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종종 더 큰 것의 일부로 은하 필라멘트에서 조각난 은하의 사슬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까지 뻗어 있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집중된 지역으로 그룹화되어 있죠. 그리고 넓은 규모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들 사이의 간격과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어떨까요? 이 공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진 곳이며 은하들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며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거시공동이라 표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다른 은하와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매료되어 공허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공허의 공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은하 구조 형성부터 우주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밀도로 우주를 지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확장을 지도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우주 구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현대의 망원경과 관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관측 스펙트럼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곧 은하들의 분포도를 그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발견은 처음에는 관측의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우주의 공허 공간인 보이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공허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서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적색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우주의 거대 규모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관측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와 함께 우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 공허의 공간들은 21세기 초 더 강력한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 공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SDSS 프로젝트와 두 개의 적색 편의 연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 속 공허의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공허는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우주적 구조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만 갔죠. 중력은 비록 그 힘이 약하더라도 인내심만큼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지속적이었죠. 우주의 물질들은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약한 중력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며 주변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더 모일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 주변 공간 또한 더욱더 비워졌죠. 우주 초기 암흑물질은 수억 년에 걸쳐 거대하지만 희박한 필라멘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입자인 바리온 물질이 그 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죠. 이 아원자 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가스구름이 되어 구름은 별로 변하게 됩니다. 별들은 모여서 첫 번째 은하를 형성하게 되며 그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며 그 집단은 모여 초은하단이 되었죠. 이것은 규모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 모습은 섬세하고 연약해 마치 고음비단의 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조들은 이제 전체 우주에 걸쳐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한 우주적 망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밀도가 낮은 지역은 비워지며 은하벽 사이에 거대한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은하벽 사이의 거대한 원시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게 됩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허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은하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허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지면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주변 공간이 비워지게 되죠. 더 많은 은하가 합쳐질수록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은 강해지며 더 많은 은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스로를 더욱 강화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더 밀집된 집단과 더욱 비어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허가 형성될 때 두 개의 공허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형성되면 눈덩이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과학자들조차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밀집된 클러스터와 이러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실처럼 긴 가느다란 줄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들은 함께 모여 넓고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물질의 전형적인 우주의 평균 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들과 비슷하게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공허는 이제 우주의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은 단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망의 별들과 은하들은 이러한 광대한 공허 지역의 가장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주공허는 우주를 지배하며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 공허 안에서도 몇 개의 작고 어두운 외소 은하와 방사선 및 입자의 혼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벽은 중력으로 결합된 구조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공허는 구조 사이의 광대한 공간이며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공허는 은하벽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공허는 직경이 약 10메가파섹 정도이며 1메가파섹은 대략 320만 광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허는 보통 3천만 광년 이상인 것이죠. 더 큰 공허의 크기는 그 크기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직경이 3억 광년, 즉 100메가파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슈퍼공허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그보다 더 큰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하벽 내부에서 형성된 공허는 우주의 저밀도 공간에서 형성된 공허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영역 중 일부는 직경이 10억 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벽과 공허의 비율은 명확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비어있는 저밀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신비로운 공허 중 하나는 보이티스 보이드일 것입니다. 이 공허는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공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죠. 보이티스 공허는 천문학자 로버트 키르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보이티스 보이드는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공간의 한 지역에서의 보이티스 공허는 단 60개의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의 사막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주론의 원칙에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충분히 큰 규모로 본다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야만 했죠. 하지만 보이티스 공허의 신비는 그 크기와 비어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허에 존재하는 일부 은하들은 이상하게도 튜브 형태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이 이상현상은 아직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 튜브 형태의 은하 구조가 두 개의 더 작은 공허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남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허들이 서로 성장하며 합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들은 거의 완벽한 구형태로 보였으며 이 공허들이 합쳐질 때 비누방울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큰 공허가 하나의 거대한 공허로 합쳐지며 각각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이 이 새로운 거대 규모 공허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비록 이러한 거대 공허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멀어지게 하며 그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곳을 확장시키며 공허 내부의 빈 공간 또한 함께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그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가장 큰 공허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치로 적어도 연구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였죠. 2000년대 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영역이 에리다누스 별자리 방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온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고리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례적이었죠. 이 온도 차이는 약 70 마이크로켈빈으로 평균 온도 변화는 보통 20 마이크로켈빈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온도가 무려 140 마이크로켈빈까지 차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콜드스팟을 감지하면서 WMAP 탐색기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 천체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슈퍼공허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적인 에리다누스 슈퍼공허가 존재한다면 그 직경은 최소 5억 광년에서 최대의 10억 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부오테스 공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죠. 현재 콜드스팟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슈퍼공허의 가설과 관련한 상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콜드스팟의 슈퍼공허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객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대규모 별의 붕괴 결과로 형성되는 반면 원시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우주에서의 극심한 밀도 변동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블랙홀이 거대 공허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가지 주장은 이러한 공허가 원시 블랙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거대 공허는 이러한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시 블랙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존재들은 중력적 영향을 미쳐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거대한 공허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과 가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공허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허라는 의미는 보이티스 공허처럼 거대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지역이나 은하벽 사이에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허는 적은 수의 은하와 은하 집단, 심지어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저밀도의 우주공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는 이러한 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또한 KBC 공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KBC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공허입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약 20억 광년에 달하며 구형의 공간 속에는 예상보다 낮은 밀도의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공허의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KBC 공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의 광대함과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KBC 공허는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별들 또한 적은 광대한 우주의 저밀도 지역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지능을 가진 문명이 이러한 우주적 공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만약 생명체가 더 밀도 높은 지역에서 더 흔하다면 KBC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외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외계 생명체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의 징후를 감지할 가능성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우주적 규모입니다. KBC와 같은 공허에서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은하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 통신과 이동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 근처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허의 규모가 너무 커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우주 공간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된 거리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덜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KBC 공허와 같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우리 은하가 위치해 있어 외계 문명들은 단순히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 문명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풍부한 밀집된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계 문명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적은 지역을 탐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공허 속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된 외계 문명과는 크게 단절된 상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137억 년 전 작지만 엄청나게 뜨거운 특이점이 빅뱅과 함께 폭발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때 탄생한 것이 우리 우주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4차원의 연속체로 합쳐지는데 만약 이 시공간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까지 뻗어 있다면 셀 수 없이 많이 분리된 우주들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현실들이 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실이 저 밖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우주의 일부분일 뿐일 수 있으며 여러분들과 똑같은 누군가와 함께 평행우주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한 발 물러서서 한 가지 이해하고 가실 게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임무를 시작한 이후 아주 오래된 별들을 포착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촬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은하들은 빅뱅 이후 겨우 300에서 400만 년 만에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얼마나 먼 과거까지 볼 수 있는지는 우주적인 속도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암흑시대라는 시기가 존재하며 이 시기에는 별들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아 그 시기 우주는 새까만 어둠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따르면 제임스 웹은 그 시대를 넘어 볼 수 없어야 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획기적인 발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의 크기까지도 완전히 빗나갔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제임스 웹은 고대 은하들의 집합체를 보여주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은하들 중 일부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나오기 전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기록은 허블이 발견했던 GNG-1이었는데 이것은 빅뱅 이후 4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으로 그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워 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GSG-13이라고 불리는 은하는 빅뱅 이후 고작 3억 2,500만 년 만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은하로 등극했죠. 자, 이제부터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과학자들의 표준 우주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혼돈스러운 원시적인 은하들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작고 뒤죽박죽 섞여 있었으며 그 구조 또한 없었어야 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포착한 고대 은하들 중 일부에는 놀랍도록 정돈된 거대한 은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스-211 은하를 보시죠. 이 은하는 빅뱅 이후 겨우 수억 년 만에 발견된 은하인데 이 은하는 이미 우리 은하만큼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표준 우주 모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리 은하와 같은 막대 나선 은하들은 우주 나이가 중간쯤 될 때까지 형성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은하의 중심에는 빽빽하게 모인 별들로 형성된 막대 은하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마주하며 이것은 마치 아기들이 있어야 될 요람에 다 큰 어른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하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초기 우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우주 진화에 있어 전체적인 시간표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했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우주를 이해함에 있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까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아토모스라 불렀으며 지금 우리는 원자라고 알고 있죠. 이후 몇 세기 동안 크리시포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원자들이 충돌해 무한한 수의 다중우주가 생성되며 이 우주들은 결국 영원한 순환 속에서 소멸했다가 다시 생성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무한한 세계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우주 개념이 진정으로 성숙에 이른 것은 현대의 물리학 시대에 와서였죠. 우리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쾅하고 생겨난 팽창 우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80년대 앨런 구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과 입자 물리학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이론으로 빅뱅 직전 빛보다 빠른 속도의 인플레이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초기 순간 빅뱅 후 채 1밀리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주는 양성자 크기의 10억분의 1에서 오렌지 크기로 커져 그 이후 빅뱅 팽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일관성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제시했죠. 우리 우주는 놀랍도록 균일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은하가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정말 멀리서 본다면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패턴의 부재, 패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해변의 모래알처럼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우주의 두 지점에서 배경 복사 강도를 측정해보면 최대 0.001%의 오차 범위 내에 거의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빅뱅이 아무런 사전 팽창 기간 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런 균일성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인플레이션 이론은 천체 물리학에 존재하는 수많은 딜레마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으며 이후 정식 빅뱅 이론에 편입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중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모델에 따르면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팽창할 때 수많은 빅뱅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빅뱅 하나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우주 또한 부모 우주의 영원한 인플레이션 속에 있는 수많은 거품 우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수많은 다른 우주들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영원하다면 무한한 수의 주머니 우주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냈죠.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왜 하필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걸까라는 거대한 질문들로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 불리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곳이죠.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궤도 범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생명체가 싹틀만한 행성이 되려면 불가능할 정도로 운이 좋은 위치 이외에도 다른 속성들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 자기장이나 대기 중에 적절한 질소가 풍부하게 있어야 하며, 그리고 행성의 질량 또한 특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 분열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리저리 부딪히지 않고 그냥 떠다니도록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행성들이 매번 에이스를 받지 않는 한 생명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말도 안 되게 몇 날 며칠 동안 에이스만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설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행성이 생명체를 지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곳에 존재하게 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중우주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우주는 자체적인 물리법칙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즉, 적절한 물리법칙과 이상적인 온도와 농도 그리고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완벽한 형태를 갖춘 행성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비율이 얼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은 우주 하나당 수십억 개의 죽은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라면 138억 년 전 첫 시도 만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딱 하고 생겨났다는 것은 징그러울 정도로 편리한 생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의 중력이 단 1%라도 달랐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혜성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혜성은 아주 먼 곳에서 왔죠. 아주 먼 태양계의 시작점에서 만약 혜성 궤도가 몇 미터만 변경되었다면 경로를 이탈해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백만 년 전 그 작은 변화가 우리 행성의 역사를 바꿨을지 모릅니다. 수소에서 헬륨으로의 핵융합과 차원의 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매개 변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매개 변수들이 딱 알맞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그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이며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골디락스 우주를 차지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 같은 생명체에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잠재적인 무한우주들 중 하나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다중우주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꽤 깔끔한 방식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우리 우주가 수많은 우주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트루먼 쇼와 같은 스노우볼에 갇힌 외로운 눈사람처럼 또 다른 존재를 의심하지만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거품 우주론으로 설명됩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의 점에서부터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다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훨씬 더 큰 공간, 즉 무한한 공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무한한 수의 빅뱅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그것들이 무한한 수의 우주를 만들어내며 무한한 공간 속에서 거품처럼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우주들 또한 이 무한한 공간 속 곳곳에서 항상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스노우볼이 파괴되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충격을 받아야만 또 다른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것을 이미 우연히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이 발견은 2000년대 초반 막 발사된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이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드러났죠.
에리다노스 자리 방향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비정상적으로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평균 온도는 약 2.7켈빈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려 0.00007켈빈이나 더 차가웠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우주는 놀랍도록 균일하다는 것이죠.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이 18억 광년에 달했으며 과학자들은 이곳을 콜드스팟이라 불렀죠. 이 발견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수많은 가설들을 내놓았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또 다른 거품 우주가 우리 우주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충돌 지점에서 물질들이 밀려나며 우리 우주의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이 바로 우주멍이라 할 수 있는 콜드스팟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행우주에 대한 또 다른 이론으로 이어졌죠. 우리의 현실이 무한히 많은 복사본으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우주의 먼 곳에 존재하거나 무한히 떠다니는 거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우주에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주변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지금의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중우주 이야기는 대부분 SF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아주 심오한 세계로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던 자연 법칙들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현실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상 사라져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다듬습니다. 그들은 실제 세계에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험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론 물리학자들은 왜 그럴까라고 묻죠.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중력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들과 실제적인 물리학자들은 종종 멋지게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과 중력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체들은 지구로 떨어지며 작은 물체들은 큰 물체에 끌리죠. 이것이 실제적인 실험 물리학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시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물체의 질량과 크기가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함으로써 중력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비록 뉴턴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이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서로 상충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대성 이론은 뉴턴 물리학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행성이나 은하 규모와 같은 거대한 스케일에서의 물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가는 대신 작게 간다면 어떨까요? 뉴턴 물리학은 작은 규모로 갈 때까지는 꽤 잘 들어맞지만 더 작은 규모로 간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19세기 초 영국 화학자 존 돌턴은 원자이론을 개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이 원자라는 아주 작은 물질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며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주장했죠. 하지만 사실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톰슨 박사는 원자보다 훨씬 가벼운 음전하를 띤 입자의 존재를 추론하며 이것들을 밀입자, 이후 전자라 불렀죠. 과학자들은 이 입자들이 원자핵을 구성하며 전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 핵 주위를 공전할 것이라 결론 내렸죠. 하지만 원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궤도가 결국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원자 규모에서는 자연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턴 물리학에 따르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은 결국 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하지만 전자의 궤도는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잡아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더 깊이 팔수록 점점 더 미스터리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바로 관찰자 문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죠. 슈레딩거는 이런 붕괴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고양이를 이용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말 그대로 동시에 죽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던 중 1957년 휴 에버렛이라는 젊은 대학원생이 이 논쟁에 뛰어들어 기존 이론들을 뒤흔들어 놓았죠.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가 진짜로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만약 파동함수가 실제로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우주에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여러 버전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에버렛의 이 같은 견해는 전체 우주를 하나의 단일한 우주의 파동함수로 기술했죠. 그 당시 그는 이 혁명적인 이론을 보어에게 가져갔지만 너무 과장된 이론이라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의 발견과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에버렛의 이론이 옳았으며 평행우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났죠. 다세계 가설에 따르면 다른 평행우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당신의 거실에도 무한한 버전의 당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와 그 움직임의 규칙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달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 잎과 조개의 대칭성을 관찰하며 자연 속 패턴을 인식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몸인 인체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같은 수학자들 또한 식물의 성장 패턴과 은하수의 나선 운동을 발견하며 자연의 패턴이 정적인 형태와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으로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무의 구조나 강이 구불구불한 흐름은 수학적 패턴과 프랙탈 기하학에 따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나무 잎 하나에서부터 숲 전체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들어오며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양자물리학,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 등과 같이 패턴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술과 의학 및 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우주에 대비해 인체 또한 작은 우주로 보았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 동양에서도 자연의 음양오행의 원리와 인체의 오장육부를 연결지어 생각했죠. 그리고 서양 또한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와 더 깊은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은하 속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자리 잡고 있죠.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류는 이를 관찰하기 위해 많은 망원경들을 제작해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하나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뇌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우주와 인간의 뇌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려왔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구조까지 유사하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세밀하게 해오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전체 은하단이 상호작용하는 수백만 광년의 공간과 수십억 년 후의 시뮬레이션에서 우주그물이라고 불리는 질서 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그물은 쉽게 말해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구조가 인간 뇌의 뉴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바자와 신경외과 교수 알베르토 펠레티 교수는 은하의 우주망과 뇌의 신경세포망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복잡한 이 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이들은 결국 이러한 내용을 프론티어 저널에 게재하며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하였죠. 바사 교수와 팔레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주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을 1에서 100마이크로미터로 확대하게 되면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까지 확장되는데 이때 세포와 은하계의 물질 분포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뇌 질량의 7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경우 또한 우주 질량의 70%가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와 우주 구조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86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으며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역시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죠. 뇌의 신경망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차이는 정확히 1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밀도 범위가 관측되었다는 것이죠. 우주 구조의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은 5억 광년인 것에 비해 가장 낮은 부분은 정확히 500만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유사성은 거미줄 패턴을 가진 서로 다른 대상의 구조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뇌신경망과 우주그물망의 연결 지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각각의 연결 지점에서 4개에서 5개의 축삭돌기가 뻗어져 있고 우주그물망의 각 연결 지점에도 약 4개의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발견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량입니다. 만약 전체 우주그물망 네트워크를 컴퓨터의 정보 저장에 활용한다면 약 4.3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이론적으로 2.5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4.3 엑사바이트와 2.5 엑사바이트에서 대체 어떤 유사성이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 구조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뇌의 신경망 구조는 조금만 달라져도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뇌의 2.5 엑사바이트와 우주의 4.3 엑사바이트는 실제로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가 일생 동안 축적할 정보의 양을 우주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정통 물리학자인 아비롭 교수는 하버드 천체물리학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아비롭 교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과학 잡지에 우리 우주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죠. 이는 SF 작가가 썼다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겨졌겠지만 누가 봐도 저명한 학자임에 틀림없는 그가 쓴 글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적 생명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설명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이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A등급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등급은 생명체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연환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성을 개조해서 거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C등급은 자연환경을 부분적으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등급이 살고 있는 행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겪는다면 이들은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D등급은 C보다는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하거나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롭 교수는 우리 인류가 C등급에 속하며 B등급 이하의 생명체가 A등급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만약 인류가 현재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D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주의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행성을 포함한 우주는 A등급 존재가 양자 터널링을 사용해서 창조해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는 아기 우주에 있는 것이고 A등급은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A등급에서 만든 실험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계인설과 관련해서 동물원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결국 롭 교수의 이러한 실험실 이론이 맞다면 실험실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생명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가 여태까지 발명해온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가 두뇌 구조와 유사해졌다는 것만 보아도 전혀 터무니없는 가설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의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계일 뿐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이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롭 교수의 가설을 바탕으로 우주와 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두운 암흑물질이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뇌의 7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와 같을 수 있으며 그 생명체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말이죠. 가상의 실험을 해보면 우리 뇌 속에 지능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망은 관찰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관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소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이론을 주장하는 롭 교수는 현대과학이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 과학적 진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론들은 매우 판타지적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고정된 구조물에 별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으며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회전하고 움직이며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죠. 이러한 속도도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 세포의 자연스러운 진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조 개의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자신만의 별과 태양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태양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을 따라 움직이며 때로는 만나고 합쳐지고 서로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세포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구조와 형태는 유기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부도에서 볼 수 있는 신경계나 근육 조직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어떤 지적인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가 우리 자신의 내부를 이해한다면 우주 밖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우주와 인간의 뇌의 유사성은 순수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며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우주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 밖에 실체가 존재한다면 인류는 그 실체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중우주의 다양한 이론들은 평행우주, 다른 우주 또는 다세계 우주라 불립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물리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저명한 물리학자들조차도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학적 가설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과학 연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죠. 일부 물리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재미있는 사고 실험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가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많고 다세계 이론이 실제로 말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주가 치명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 혹은 거대한 소행성 하나면 행성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유일한 지능적 생명체이거나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유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현재로선 우리 주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우리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KBC 공허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어쩌면 저밀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균일하게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오늘의 주제와 같은 큰 공허가 없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KBC 공허의 엄청난 크기와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특성은 오히려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관찰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미 역설의 모든 해답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불멸을 부여하고 다른 은하로의 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신들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줄 기술로 발전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 중 90%는 수렵 채집과 사냥으로 살았습니다. 500년 전에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200년 전에 우리는 에너지의 주 원천으로 인간 노동을 사용했죠. 그리고 불과 30년 전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인류를 종말시킬 수 있는 무기를 서로에게 겨눴습니다. 우주적 시간 관점에서 우리는 태아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오만한 가정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인류는 알아낼 것입니다. 우주는 누군가가 경험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말이죠.